엄마, 나 지금 많이 맞았어. 얼굴이 자꾸 부어요. 앞이 잘 안 보여. 그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밤길을 달려 딸의 자취방으로 향했고 응급실의 불빛 아래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11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폭력은 다시 문을 넘었습니다. 왜 신고했냐는 눈빛,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 그리고 반복된 고립과 감시. 다음 날 새벽, 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목을 조르는 손, 주먹이 향한 곳은 모두 급소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11번의 구조 신호. 오늘 그 실패의 고리를 따라가 봅니다. 그날의 비밀, 11번의 신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모 씨. 당시 18살.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김모 씨. 같은 반 남학생. 조용하지만 그녀에게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너 정말 예쁘다. 나랑 사귈래? 그녀는 설렜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정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자. 오늘 하루 어땠어? 보고 싶어.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자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공주님은 내가 지켜줄게.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집중해. 다른 남자애들이랑 이야기하지 마. 나한테 허락받고 움직여. 그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김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남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숙제에 대해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왜 그 애랑 이야기해? 그냥 숙제 물어본 거야. 그것도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숙제를 물어보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해. 당연하지. 너는 내 여자친구잖아. 그날 이후 그녀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자 친구들과도 만날 때는 김 씨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갈게. 누구랑? 여자애들이야. 몇 시에 끝나? 한 6시. 5시까지 끝내. 그녀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 나 5시까지 가봐야 해.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약속이 있어. 하지만 약속은 김 씨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줄었습니다. 집과 학교, 그리고 김 씨, 그것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조금 과한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있어. 첫사랑은 언제나 눈이 멉니다. 그리고 그 눈먼 사랑이 그녀를 점점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20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 김 씨는 대학에 진학했고 그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녀의 모든 일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쉬는 시간은? 6시쯤 30분. 그때 전화할게. 그리고 정확히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해? 밥 먹고 있어. 혼자? 응.
사진 찍어서 보내봐. 그녀는 밥 먹는 모습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할 때도 출근한다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퇴근할 때도 퇴근한다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가끔 예고 없이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선물. 그는 웃으며 음료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 그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녀가 정말로 거기 있는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아닌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 채용이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후 3시. 그녀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 보러 가. 어디? 강남에 있는 회사. 나도 같이 갈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그녀와 함께 면접장까지 갔습니다. 건물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그녀는 김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땠어? 잘 본 것 같아. 그럼 됐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남자 직원 많아? 글쎄 몇 명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안 돼. 뭐가? 거기 다니면 안 돼. 남자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싫어. 그녀는 황당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일해? 회사에 남자 직원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냥 편의점에서 계속 일해. 거기가 더 안전해. 하지만 나는 사무직 하고 싶어. 안 돼. 결국 그녀는 그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매일 설득했고 결국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래? 그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는데 만나도 될까? 누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그래도 안 돼. 요즘 바쁘잖아. 하지만 다음에 만나. 지금은 안 돼. 그녀는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 나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김 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만 있으면 돼.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혼자 영화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유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2018년,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작은 밀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문자를 늦게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미안. 못 봤어. 거짓말하지 마. 일부러 무시한 거지? 아니야. 진짜 못 봤어. 김 씨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파. 김 씨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김 씨의 기분을 거스르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때렸습니다.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 2018년 3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경찰은 김 씨를 불렀습니다. 폭행했나요? 아니요. 그냥 실랑이 하다가 손이 부딪힌 거예요. 피해자분, 병원 가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처벌을 원하세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김 씨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경찰은 기록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당일 종결상방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두 번째 신고. 2018년 5월.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고. 2018년 7월. 네 번째 신고. 2018년 9월. 그리고 11번째 신고. 2019년 3월. 매번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당일 종결상방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왜 그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김 씨는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신고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없으면 못 살잖아. 그리고 그녀는 또 용서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없으면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떠났고 가족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김 씨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참았습니다. 신고를 해도 구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제 관계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연인 사이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해야죠. 헤어지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녀는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한번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 나는 죽을 거야. 아니면 너를 죽일 거야. 그 말이 협박인지 진담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11번의 신고, 11번의 구조 요청. 하지만 구조는 단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1일, 만우절. 하지만 그날은 거짓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김 씨는 그녀의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봤습니다. 그거 뭐야? 팔찌. 어디서 받은 거야? 친구가 선물로 준 거야. 어떤 친구? 여자친구. 하지만 김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남자한테 받은 거지? 아니야, 진짜 여자친구한테 받은 거야. 클럽 다녀왔어? 아니야, 안 갔어. 김 씨는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핸드폰 봐도 되지? 왜 핸드폰을 봐? 내가 거짓말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더 빨랐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 문자,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거기에 남자도 몇 명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남자도 있잖아. 친구 오빠들이야. 거짓말. 김 씨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니야, 진짜 친구들이야. 닥쳐! 김 씨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넘어졌습니다. 김 씨는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아파.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으로 옮겨갔습니다.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그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 김 씨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눈앞이 계속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많이 맞았어. 얼굴이 자꾸 부어요. 앞이 잘 안 보여. 새벽 5시. 어머니는 딸의 전화를 받고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신호등도 거의 없는 새벽 도로. 30분 만에 딸의 자취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아, 엄마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어오른 얼굴, 멍이 든 눈, 목에 선명한 손자국. 엄마,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병원 가자. 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폭행을 당했어요. 의식이 흐릿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어머니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병원 도착해. 하지만 딸의 눈은 점점 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살 수 있지?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꼭 살려줄게.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딸을 진찰했습니다. CT, 촬영, 그리고 진단,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뇌에서 출혈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응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표정만으로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딸이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뇌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딸의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엄마야.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틀 후, 2019년 4월 3일, 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24살,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나이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에 그녀의 시간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사이에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볼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그녀를 죽인 사람,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 하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살인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얼굴, 머리, 목, 이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목을 조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고민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11번의 신고 기록, 반복된 폭력, 그리고 마지막 날의 잔혹한 폭행.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폭행치사는 명백하다. 최종 선고, 징역 8년. 어머니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8년? 우리 딸의 목숨이 고작 8년입니까? 우리 딸은 24살이었어요.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60년도 더 남았어요. 그런데 고작 8년? 재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형량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징역 10년, 겨우 2년이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1번의 신고, 11번의 구조 요청. 하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법의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한국의 법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배우자, 가족 간의 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제 폭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인 관계는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반 폭행 사건으로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11번이나 신고했지만 단 한 번도 김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신고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협박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법의 공백이 피해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피해자는 더 이상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은 계속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법의 빈자리,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김 씨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으면 7년 만에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7년, 그녀가 겪은 3년간의 폭력, 그녀가 11번이나 보낸 구조 신호, 그리고 그녀의 죽음, 그 모든 것이 7년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 근데 날 배신해서 혼내줬지. 그 말을 들은 한 수감자는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2022년, 김 씨는 출소 예정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모범수 감경으로 3년이 줄어들어 7년 만에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반성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 벌써 나온다고요? 하지만 법은 정해진 대로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김 씨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딸을 죽이고도 저렇게 웃고 있어요.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 가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안해 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출소한 사람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접근하거나 협박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무력했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보호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조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연인 간의 폭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헤어지지 않았을까? 11번이나 신고했으면 경찰이 뭔가 했을 텐데. 그냥 헤어지면 될 일을.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해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피해자를 고립시키는지, 그리고 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무감각의 시대. 우리는 폭력을 보면서도 외면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2025년 현재,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기억합니다. 매년 4월 1일이 되면 어머니는 딸의 자취방 앞에 꽃을 놓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방.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딸이 살던 곳입니다. 딸아, 엄마가 왔어.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등신대를 만들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사진을 패널에 인쇄해서 거리에 세웠습니다. 교제 폭력을 기억해 주세요. 제 딸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어머니는 매일 거리에 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교제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서명입니다. 동참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서명을 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해갔습니다. 저는 바빠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왜 딸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부모가 뭐 했길래 딸이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딸을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친구들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교제폭력처벌 강화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의 폭력도 가정폭력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닌데 가정폭력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교제 폭력도 가정 폭력입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2022년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 폭력에 대한 특별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싸웠습니다. 2023년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딸아, 이제 법이 바뀌었어.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지금도 거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신고해 주세요.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많이 맞았어. 그날 이후 6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머니의 귀에 맴돕니다. 11번의 신호,
11번의 구조 요청. 하지만 구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녀는 11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구조받지 못했을까? 왜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을까? 왜 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법의 공백, 제도의 무감각, 그리고 사회의 외면. 하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찰의 대응, 매뉴얼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은 범죄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폭력 관계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신고를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구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112에 전화하십시오. 여성 긴급 전화 1366에 전화하십시오. 둘째, 피해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헤어지지 않았냐고 묻지 마십시오.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셋째, 법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 더 철저한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건강한 관계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날의 비밀, 11번의 신호,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일, 24살의 한 여성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녀가 11번이나 구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을, 엄마, 나 살 수 있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 너는 살 수 있었어야 했어. 우리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꿀게. 그날의 비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11번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11번의 신호를, 그리고 그 신호를 보낸 그녀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비밀, 11번의 신호, 진실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히.